네, 안녕하십니까. 2주차 1차 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차 시는 우리 교재의 2부이기도 하고요. 2부는 아동 관찰 및 행동 연구의 유형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 2부는 2장에서 7장에 거쳐서 시작이 되고 이 행동 연구의 여러 가지 다양한 유형의 관찰 연구, 실험 연구, 조사, 사례 연구, 포트폴리오 평가, 아동 검사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현장에 이제 나가서 쓰는 관찰이라든지 저는 이제 박사 논문을 실험 연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실험 연구도 하지만 그 실험 연구에서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조사 연구도 함께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이제 교사가 돼서 현장에 나가서 쓰실 때는 관찰 연구라든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평가해내는지 이런 부분을 조금 많이 현장에서 쓰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동 검사 도구를 만들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으나 어떤 검사 도구가 있는지 그런 부분으로 이제 2부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좀 딱딱하고 헤비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우선 이론적으로 온라인 수업으로 어느 정도 조금 익숙하게 들어보고 이제 저랑 만나는 대면 수업에서 이제 우리가 열심히 한번 현장에 나가기 전에 실전으로 연습해보고 다듬어보고 또 기록해보고 그런 부분들을 제가 또 되게 좋은 자료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현장 나가기 전에 그거를 조금 보시면 아마 굉장히 그렇게 할 수 있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잖아요. 듣는 거하고 실제로 교사들이 썼던 것들을 볼 수 있는 자료들도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2분 반인 대신 여러분한테는 아마 그 중요한 자료들을 제가 펼쳐서 보이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찰 연구에 대한 부분의 이제 파트가 좀 참여 관찰이라든지 비참여 관찰, 자연적 관찰, 체계적 관찰 이런 용어들이 좀 자주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번 2주차 학습 목표는 관찰 연구에 대해 특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을 학습할 것이고 어떤 절차가 있는지 관찰을 하기 위한 순서에 대한 부분을 알아볼 것입니다. 관찰을 하고 나서 기록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척도라고 말씀을 지난 차수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평가하는 그러니까 그 센치냐 어떤 길이를 잴 때 우리가 센치로 아니면 물을 잴 때 리터 이렇게 단위로 우리가 약속한 기준이 있는 것처럼 관찰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똑같은 상황을 듣더라도 누가 듣느냐에 따라서 기록이 말이 달라지는 것처럼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객관적인 관찰을 하기 위한 기록들을 하고 그거에 대한 평가를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평가에 대한 부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이번 차시의 학습 목표이기도 합니다. 아동 교육이나 아동 학 분야에서 이제 역사가 오래된 연구 방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회과학 연구의 근간이 되는 연구 방법의 관찰 연구이다라는 부분입니다. 관찰 연구는 연구 학습 참여자의 행동 또는 사물이나 자연 현상을 어느 정도 통제한 상황에서 직접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관찰 연구는 모든 연구 분야에서 활용되기도 하고요. 이제 아동을 평가하는 방법 중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관찰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에 가시면 아이들을 관찰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파트를 조금 주의 깊게 들어보시면 아, 그 말이 이 말이었어? 하면서 이제 조금 각인되는 시간들이 저랑 대면 수업하면서 조금 다시 한번 연습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사들은 관찰을 통해 아동의 발달 수준과 흥미, 욕구 수준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아동의 발달 수준을 이해하고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할 수 있게 되겠지요. 관찰 연구에 대한 이제 첫 번째 학습 목표가 특성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알아본다라고 했는데 인지 발달 이론하면 생각나는 학자가 피아제입니다. 저도 제가 학부 때는 90년대 중반이었거든요. 그때 피아제라는 학자가 이제 뭐 동화와 조절 이런 부분으로 조직화 이제 구조화 이런 부분으로 인지 발달 이론의 유명한 학자라는 것을 처음 듣게 됐는데 서울의 신세계백화점 가면 피아제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시계 브랜드인데 몇 천만 원짜리 시계이기도 하고 억 단위 시계이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롤렉스 시계뿐만 아니라 피아제라는 시계가 그래서 혼자 이제 우리 유아교육이나 아동학을 공부하신 이제 학부생 학자분들은 피아제라는 학자를 알지만 그 외에는 시계 브랜드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지발달 이론을 이제 말씀을 한 피아제라는 학자가 이제 결국은 자신의 자녀가 이제 태어나면서 그 자녀의 행동을 관찰하고 연구하면서 아동의 사고와 관련된 인지 발달 이론을 이제 구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20세기 초 게젤은 아동의 행동을 관찰하여 연령별 아동의 신체 발달을 나타낸 표준 행동 목록을 개발하게 되고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관찰 연구는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방법 중의 하나로 최근까지 아동 행동 연구의 가장 기본적이며 필수적인 연구 방법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관찰 연구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에서 널리 활용되는 이유에 대한 여러 학자에 대해서 견해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우리 교재에서는 다섯 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네요. 그 첫 번째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동은 관찰자의 존재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평상시 자신의 행동을 자연스럽게 보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아동이 관찰자의 존재를 알고 의도적인 행동을 보인다면 관찰에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카메라가 우리를 찍고 있거나 의식하게 되면 굉장히 긴장하고 행동을 조작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동들도 누가 나를 쳐다보고 있고 뭔가 이렇게 주의 깊게 뭔가 관찰을 한다고 하면 이제 의도적인 행동을 그 사람 눈에 들게 하기 위한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아동은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언어로만 표현하기에 발달상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아동의 표정이나 몸짓, 웃음, 울음 등 비언어적인 행동 관찰을 통한 자료 수집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셋째는 관찰자와 라포가 형성된 이후에 면접이나 검사를 통한 평가는 윤리적인 측면에서 부정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관찰자가 주도적으로 자신의 연구에 이로운 방향으로 질문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요. 이제 그러한 점에서 관찰은 윤리적인 측면에서 어떠한 조작도 하지 않기 때문에 아동 대상 연구에 적합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가 흥미나 관심이 있는 놀이 상황에 몰두하는 능력은 뛰어나지만 장시간의 주의 집중을 하여서 검사나 면접을 받기에는 아동이 몰입하는 시간이 매우 짧아요. 얼마나 되는 것 같으세요? 보통 아이들의 집중 시간은 영아들의 집중 시간은 15초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손유이라든지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시키고 동기부여를 하고 계속 그 집중을 우리가 선택과 집중과 몰입을 할 수 있도록 교사가 계속 아이들의 그 집중 시간을 이어갈 수 있게 뭔가 지원하고 이렇게 뭔가 준비를 해줘야 되는 것들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계속 어디선가 들으실 거예요. 현장의 교사가 되셔도. 그래서 주의 지속 시간이 짧은 아동의 발달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는 자연스러운 상황에서의 관찰이 바람직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유아교육 현장에서 관찰은 교사가 영유아의 행동 그대로를 가감없이 관찰하고 기술하기 때문에 아동에 대한 깊이 있고 총체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고요. 이 자료들은 유아교육 현장에서 아동을 위한 교수 방법을 계획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재 31페이지예요. 피아제가 자신의 세 자녀를 관찰한 후 정립한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상징적 문제 해결, 지연 모방, 대상 용속성의 발달이라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이 조금 우리가 전문 용어로 들어는 봤고 또 알고는 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사실 잘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뭔가 매끄럽게 이어가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시간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상징적 문제 해결은 18에서 24개월의 아이들한테 나타나는 관찰의 현상인데요. 이런 내용들을 좀 들려드릴 테니 편하게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로렌이라는 아이가 탁자 앞에 앉아 있고 나는 그 앞에 빵 부스러기를 놓았는데 로렌은 그 빵 부스러기에 손이 닿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우측에 25cm 정도 되는 막대기를 두었고 로렌은 처음에는 빵을 잡으려 했지만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로렌은 빵을 다시 쳐다보더니 몸을 움직이지 않은 채로 막대기를 아주 잠깐 바라보다가 갑자기 막대기를 짚고는 빵을 향해 내밀었다고 해요. 그리고 빵을 자기 앞으로 가져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막대기를 이용해서 먹고 싶은 빵을 이제 어떻게든 해결해 보기 위한 그래서 상징적인 문제 해결을 해보려는 시기가 나타난다는 것이고요. 지연 모방이라는 건 오후 내내 투정을 부린 남자아이 제클린을 이제 방문을 했대요. 그는 이제 아동용 놀이터에 빠져나오기 위해 소리를 지르고 발을 구르면서 그것을 뒤로 밀어냈고요. 그래서 예전에 한 번도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없던 제클린은 놀라움에 가득 차서 그를 바라보고 서 있었다고 해요. 다음 날 제클린은 자신의 놀이틀에 들어가 소리를 질렀고요. 발을 구르면서 움직이려고 했대요. 그래서 연속으로 여러 번이나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뭔가 우연찮게 그 행동들을 모방하게 되고 그런 모방한 행동들이 뭔가 매끄럽게 해결되지 못해서 계속 해보려고 하는 부분을 지연 모방이다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대상 연속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대상 연속성 되게 중요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도 제가 수업 시간에 그림책을 가져와서 한번 설명해 드리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대표 학생이 보통은 개강 전에 저한테 전화 한 번을 하는데 누가 대표 학생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혹시 수업을 들으시면 저한테 전화를 주시거나 뭐 쪽지를 주시면 제가 전화를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그 CTL에 저한테 쪽지 보내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문의를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전화를 저한테 주시면 이제
수업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한 의견 같은 것들을 제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게시는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의견 수업도 지금 학과장님이 바뀌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러기도 하고 조교 선생님이 없어서 뭔가 전달받는 것들이 좀 많이 제가 늦어요. 그래서 대표 학생한테 전달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도 한데, 지금 여러분 실습이 조금 빨리 가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좀 듣게 됐어요. 그래서 수업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을지, 그런 부분들도 조금 이야기를 해보고 싶으니, 1분 반의 대표 학생이 있더라도 2분 반에 그 대표 학생을 대행하는 역할을 수행해주는 부대표 학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을 좀 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상 요원 속성의 발달에 대한 파트가 이제 제클린이 10개월 때 이야기라고 해요. 제클린은 아무것도 놓여있지 않은 매트리스에 앉아 있고요. 나는 제클린의 손에 있는 앵무새 장난감을 빼앗아서 제클린의 왼쪽의 매트리스 밑에다가 숨겼대요. 그래서 제클린은 2번 다 재빠르게 장난감을 잡았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그 장난감을 빼앗아서 제클린의 눈앞에 아주 천천히 제클린의 우측 매트리스에다가 두었는데, 제클린은 이 움직임을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장난감이 다른 지점으로 사라진 순간에도 제클린은 그 장난감이 예전에 있던 왼쪽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들춰보았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이제 피아제는 대상 연속성의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조금 이게 이제 번역된 핑크색 상자에 있는 거라 그 3인칭 관찰자 시점 그는 뭐 이런 내용으로 좀 딱딱하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제가 대상 연속성의 개념을 여러분처럼 똑같은 4년 동안 블라블라 이론만 배우고 현장에 나갔다가 이론과 실제는 다른가 그런 과도기를 1년 동안 거치다가 어느 순간에 이론과 실제가 다른 게 아니었구나 라는 시점이 와요. 그런데 대상 연속성의 개념을 이렇게 딱딱하게 외우고 시험용으로만 그때그때 외우고 덮어버려서 잊어버렸다가 아이들을 관찰하면서 알게 되었던 대상 연속성의 개념을 딱 그 숨겨놨던 그림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부분도 대면 수업 때 좀 펼쳐서 보여드리고 싶고, 그래야 관찰을 하는 교사의 그런 민감함, 그리고 그것을 읽어내는 교사의 능력, 알아채는 여러 가지 능력들에 대한 부분, 관찰이라는 건 결국은 알아채는 능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수월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싶으니 대면 수업 때 그 부분도 부대표 학생이 대상 요원 속성에 대한 개념을 그림책으로 보여주시기로 했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도 뭐 다른 과목들도 하고 있어서 잘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해주셔야 제가 맞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현장 나가기 전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알려드릴 수 있거든요. 제가 지난 학기에 여러분 선배들이 이제 해줬던 강의 평가의 내용 중에 정말 감사한 내용들이 너무 많았는데, 그 중에 기억 남는 강의 평가가 2분 반이어서 너무 좋았다라는 평가였거든요. 그래서 현장 경험이 워낙 제가 다양하게 또 교사 경력도 많다 보니까 원장 경험도 있고, 그래서 현장에 나가기 전에 교재도 교재지만 너무나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4학년에서 이제 만날 수 있어서 너무나 좋았다. 2분 반이어서 너무 행복했다라는 강의 평가가 지금도 너무나 큰 선물처럼 기억에 남거든요. 그래서 1분 반보다도 여러분이 훨씬 현장에 나가기 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드릴 거예요. 대면 수업 때. 또 실습 나갔다 와서 만나는 거라 아마도 조금 더 와닿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조금
이 온라인 수업은 막 열심히 듣기보다는 틀어놓고 우리가 진도 이렇게 학습 진행 상태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편안하게 체력을 비축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편안하게 조금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찰의 정의를 조금 먼저 정리를 해드리면은요. 우리나라 국어대사전에서 관찰이 사물이나 현상을 주의하여 자세히 살펴본다라는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유아교육사전에는 사물의 상태나 현상을 기존의 지식을 사용해서 주의 깊게 자세히 탐색하고 기술하는 활동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 한 학자가 관찰이라는 건 일상생활에서 진행되는 자연스러운 인간의 행동을 연구하고 객관적인 자료 수집을 위해서 관찰 장면에 어떠한 제재나 조작이 없이 관찰자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지식을 사용하여 있는 그대로의 행동을 기술하는 활동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학자는 아동의 발달을 잘 이해하기 위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자연스러운 행동을 구체적으로 탐색하고 기록하는 과학적인 방법이 관찰이라고 해요. 이러한 여러 학자의 정의를 종합해보면 관찰은 보고자 하는 대상이 일상생활에서 보이는 자연스러운 행동들을 면밀히 탐색하고 기록하는 활동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특히 관찰의 방법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 특징에 대한 이유들을 교재는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로 이제 설명하고 있거든요. 현 시점에서 발생하는 아동이나 사물의 행동을 즉각적으로 발견해서 행동의 원인이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설명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관찰자를 의식하지 않고 놀이 상황에 몰입하는 아동의 특성으로 인해 자연스러운 용이하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동의 의사소통 능력은 사실 어떤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하거나 기술하기에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잡음도 있고 또 아이의 이렇게 돌발적인 상황들도 있고요. 그래서 관찰을 통한 이제 연구 방법이 가장 적합하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이제 면접이라든지 설문지, 검사지 등을 통한 연구는 연구자와 참여자의 신뢰가 형성이 되어야 질적으로 우수한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찰은 긴밀한 신뢰 관계가 아니더라도 연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동은 신뢰가 두터운 관찰자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경향이 높고요. 관찰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아동에게 통제나 조작을 요구한다면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동은 하는 아동의 행동을 사실 그대로 기술하기 때문에 관찰자의 주관적인 생각이 개입이 되거나 관찰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 아동들이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검사지에 체크하거나 글로 기술하게 되는 경우에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실수로 칸 하나만 뒤로 밀려도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관찰은 이러한 어려움이나 문제점 없이 아동의 자연스러운 행동이나 언어 습관, 또 몸짓 등을 통해서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나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관찰에 대한 이제 우리가 그 목적들을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관찰은 연구의 목적에 따라 보조적 자료로 사용되기도 하고
또 주요 연구 방법이 되기도 해요. 이제 연구 목적에 따라서 기초 연구와 응용 연구로 구분이 되기도 하고, 이 기초 연구와 응용 연구를 서로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라는 부분들도 이제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